그날 밤 나는 아직도 내가 왜 비명을 지르지 않았는지 모른다. 3달 뒤면 내 이름이 새겨진 청첩장이 강남의 호텔 예식장 테이블 위에 놓이고 서도현의 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우리 집 며느리 될 아이라고 나를 소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밤 청담동 펜트하우스의 현관에 들어선 순간 나는 이미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멈춰섰다. 현관 대리석 위에는 내 구두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크림색 여성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리본 장식이 과할 정도로 큼직하고 한 번도 밖을 밟아본 적 없는 듯 밑창이 깨끗한 슬리퍼였다. 그것은 손님용도 아니었고 나의 것도 아니었다. 그 집에서 여자가 신을 수 있는 실내화는 오랫동안 내 것뿐이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고개를 들었다. 부엌 쪽에서 나오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굳었다. 다은 씨, 오셨어요? 아주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말끝에는 이상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아주머니는 당연히 내 캐리어를 안방으로 올려다 주겠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묻지 않았다. 어느 방으로 가야 하는지 나보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도현의 어머니는 성북동 주택에서 처음 나를 만났을 때부터 나를 시험하듯 바라보았다. 부산 출신이라 했지요. 서울 생활은 적응됐나요? 그 말에는 지방 사람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는 없었지만 미세한 선이 있었다. 나는 그 선을 알아차리고도 웃었다. 우리 어머니가 광안리 작은 반찬 가게를 오래 운영했다는 말은 되도록 짧게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내가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다는 이야기도 자랑처럼 들리지 않게 낮췄다. 도현은 그런 자리에서 늘 내 손등을 살짝 눌렀다. 괜찮다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손은 나를 지켜주는 손이 아니라 조용히 참으라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서씨 집안에서 며느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기 전에 관리되는 사람이었다. 누구 앞에서 얼마나 웃어야 하는지, 제사상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절해야 하는지, 설날에 어른들께 드릴 선물 가격대가 어느 선이어야 품위가 있는지 나는 하나하나 외웠다.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믿었지만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그 집안의 문턱을 넘기 위해 내 모서리를 깎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른이 된 뒤 가장 잔인하게 배운 것은 어떤 순간에는 질문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었다. 모른 척하고 싶어도 공기는 이미 대답을 품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실내화를 갈아 신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었다. 이 펜트하우스는 도연이 약혼 선물처럼 보여준 공간이었다. 결혼하면 여기서 시작하자.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곳은 아니어도 당신이 밤에 혼자 올 일은 없게 할게. 그는 한강이 보이는 통유리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어쩌면 집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믿었는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가는 동안 나는 아직도 오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끝낸 계약서를 생각하고 있었다. 서도현이 반년 넘게 붙잡고 있던 리조트 개발 투자건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아니 정확히는 우리 둘의 미래라고 믿었던 것을 위해 잠도 줄이고 식사도 건너뛰며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의 아버지 회사 임원들 앞에서 인정받으려 애썼고 도연의 어머니가 나를 볼 때마다 은근히 던지던 요즘 여자들은 집안 살림을 너무 모른다는 말을 삼키며 웃었다. 나는 일도 잘하고 어른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전을 부쳐도 불평하지 않는 예비 며느리가 되려 했다. 그런데 내가 지키려던 자리가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다른 여자의 발로 밟히고 있었다. 안방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틈 사이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가늘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남자들이 들으면 보호해주고 싶다고 착각할 목소리. 그러나 여자라면 단번에 계산된 떨림을 알아차릴 목소리였다. 오빠, 이 잠옷 색깔 괜찮아? 내가 일부러 침대 커버랑 어울리게 골랐어. 너무 튀면 다은 언니가 불편해할까봐. 그 이름이 나오자 나는 문고리에 닿으려던 손을 멈췄다. 문틈 안에는 백나리가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도연의 주변을 맴돌던 여자. 도연이 회사 홍보 쪽으로 도와주는 후배일 뿐이라고 말했던 여자였다. 그녀는 연한 살구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열린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화장품, 향수, 헤어롤,
작은 액세서리 케이스, 새 속옷 봉투까지 바닥과 러그 위에 흩어져 있었다. 내가 지난달 직접 고른 회색 침구 위에 그녀의 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닿아 있었다. 나는 그 침구를 고르던 날을 떠올렸다. 도연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당신 취향이 차분해서 좋아. 우리 집안 사람들도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이 그때는 칭찬처럼 들렸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손쉽게 집안의 취향, 회사의 필요, 남자의 체면에 맞춰져 왔는지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었다. 도현은 침대 헤드에 기대에 앉아 있었다. 셔츠 단추를 몇 개 푼 채 손에는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나리의 말을 듣고도 죄책감이 담긴 표정 하나 짓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피로를 달래듯 눈을 반쯤 감고 말했다. 내가 편하면 됐어. 다은이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 나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작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리는 옷장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럼 이쪽 옷장은 내가 써도 돼? 언니 옷이 아직 꽤 있던데. 괜히 내가 뺏는 것처럼 보이면 좀 그렇잖아. 말은 미안한 척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내 블라우스를 옆으로 밀고 있었다.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나는 어쩌면 그가 멈춰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거긴 다은이 자리야 라는 말 한마디쯤은 해줄 거라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그는 물컵을 집어들며 무심히 말했다. 비어있는 칸 쓰면 돼. 다은이가 오면 내가 말할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부서지지 않고 조용히 갈라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얼음 밑으로 금이 가는 소리였다. 작지만 길고 다시는 붙지 않을 선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은 배신당한 여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리고 무릎 꿇고 이유를 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끝나는 순간에는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말은 아직 기대가 있을 때 나온다. 따지고 싶은 것은 아직 바꾸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나는 그 문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바꾸고 싶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현을 설득하고 싶지 않았다. 나리를 쫓아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 침대와 옷장과 한강이 보이는 창문을 되찾고 싶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되찾아봐야 이미 더럽혀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알았다. 나는 캐리어를 조용히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다. 복도 끝 거울에 내가 비쳤다. 검은 정장 재킷, 부산 출장에서 막 돌아온 채 풀지 않은 머리, 지워지지 않은 립스틱, 피곤함을 감추기 위해 더 꼿꼿해진 어깨. 나는 그 거울 속 여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서도현의 약혼녀, 서씨 집안의 예비 며느리, 명절마다 어른들 숟가락 놓는 순서를 틀리지 않으려 긴장하던 여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름에서 빠져나오려는 여자. 아래층 거실로 내려오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녀는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캐리어는 안방으로 올릴까요? 질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나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작은 방에 두세요. 아니요, 됐어요. 제가 둘게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다. 누군가 내 상처를 확인하려 들지 않는 것이 그 순간에는 예의였다. 나는 손님방 문을 열고 캐리어를 밀어 넣었다. 그 방은 평소 거의 쓰지 않는 공간이라 공기가 조금 차고 건조했다. 나는 한때 이 집의 모든 동선을 외웠다. 도연이 아침마다 어떤 컵에 커피를 마시는지, 그의 아버지가 오시면 거실 조명을 어느 정도 밝기로 낮춰야 하는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향초가 무엇인지, 손님이 올 때 한식 디저트는 인사동의 어느 다과점에서 사야 가장 무난한지까지 알고 있었다. 작년 추석 전날에는 새벽 시장에서 산 재료로 갈비찜을 준비했고 도연의 어머니가 간이 조금 세네요라고 한마디 했을 때도 웃었다. 도연은 식탁 아래에서 내 무릎을 툭 건드리고는 나중에 엄마가 원래 그래. 네가 이해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사랑의 부탁으로 받아들였다. 이제야 알았다. 그는 언제나 내가 이해하기를 바랐고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작은 침대에 앉자 드디어 손바닥이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캐리어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도현과 나리가 같은 호텔 로비에 서 있던 사진. 나리가 올렸다가 지운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도현이 대전 출장이라고 했던 날 실제로는 압구정의 레지던스에 머물렀다는 결제네요. 그리고 그의 비서 오창규가 몇 달 전 떨리는 목소리로 보내준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리의 존재를 처음 의심한 것은 한남동 와인바에서였다. 도현은 투자자 미팅이라고 했지만 우연히 마주친 지인이 내게 조심스럽게 사진 하나를 보내왔다. 사진 속 도현은 나리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계약서도 노트북도 없었다. 대신 케이크 한 조각과 꽃다발이 있었다. 그날 도현은 홍보팀 생일이라 잠깐 축하해 준 것뿐이라고 했다. 나는 믿고 싶어서 믿었다. 그 뒤에도 비슷한 일은 계속됐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편집숍 영수증, 새벽에 끊긴 전화, 내가 묻기 전에는 절대 설명하지 않는 일정. 나는 한 번도 몰아붙이지 않았다. 서씨 집안 여자가 될 사람답게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 내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배신한 남자보다 소란을 피운 여자를 더 쉽게 흉본다. 특히 그런 집안에서는 더 그랬다. 나는 그 불공평함을 잘 알았다. 그래서 더 오래 침묵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은 모르는 척할 이유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결혼식까지 3달,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핑계,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 도현이 한 번쯤은 제자리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핑계. 그러나 오늘 밤 그는 돌아올 자리를 스스로 없앴다. 그날 밤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내가 도현과 약혼했다는 말을 했을 때 한참을 말이 없었다. 기뻐서가 아니라 걱정돼서였다. 너무 높은 집은 햇빛도 잘 들지만 바람도 세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도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가 나를 존중한다고. 나는 그 집에 팔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꺼낸 말이었다.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네가 힘들 때 돌아올 곳은 항상 있다고만 했다. 나는 그때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서운해했지만 그 밤 작은 방 침대에 앉아보니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것은 현재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화려함 뒤에서 딸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였다. 나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늦은 밤임에도 상대는 2번의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받았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다급한 사람처럼 굴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장현석 씨. 내가 이름을 부르자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다. 듣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장현석은 서도현과 같은 세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여의도 금융가와 성수동 신사옥 사이를 오가며 투자회사 제2원 홀딩스를 키워낸 남자, 말수는 적고 판단은 빠르며 필요 없는 소문을 만들지 않는 사람. 그는 오래전 한자선 행사에서 나를 보았고 그 뒤 몇 차례 일로 마주쳤다. 어느 날 그는 아주 건조하게 말했다. 정다은 씨가 언젠가 그 집안에서 나오고 싶어지면 나와 결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담은 아닙니다. 장현석이 내게 그런 제안을 했던 날도 이상하게 선명했다. 여의도 콜레드 호텔의 자선 만찬이었고 나는 도연의 옆자리에 앉아 그의 어머니와 같은 테이블의 부인들에게 미소를 나눠야 했다. 누군가는 내 학벌을 물었고 누군가는 우리 집안이 부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질문은 예의 바른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네가 이 자리에 어울릴 만큼 충분한 배경을 가졌느냐는 것. 그날 만찬이 끝난 뒤 로비에서 장현석이 내게 짧게 말했다. 정다은 씨는 너무 오래 참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그는 참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때는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이 몇 달 동안 머릿속에 남았다.
그는 나를 위로하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외면하고 있던 사실을 정확히 찔렀다. 그래서 오늘 밤 내가 떠올린 사람이 그였는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불쾌하지도 설레지도 않았다. 다만 그가 농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기억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물었다. 지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나는 창밖의 청담동 불빛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창문들, 비싼 차들이 드나드는 지하 주차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주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었다. 압니다. 감정 때문입니까? 감정이 남아 있었다면 이런 전화를 못했겠죠. 이번에는 그가 조금 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오전 종로구청 앞에서 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확인해 두겠습니다. 나는 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몸이 움직였다. 나는 손님방 문을 잠그고 캐리어를 열어 필요한 것만 골라 다시 정리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통장, 어머니가 결혼 전 꼭 간직하라며 준 작은 금목걸이, 내가 개인 명의로 사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계약서, 회사 관련 USB, 그리고 도연의 집에 더 이상 두면 안 되는 몇 가지 문서. 예전에 나는 사랑하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네가 너를 지킬 수 있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약혼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도연이 한강 세비섬에서 무릎을 꿇고 내밀었던 반지였다. 그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케이스를 열어 반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안방 앞 콘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돌려주는 것도 던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것이 아니게 된 물건을 원래 자리에서 치우는 일에 가까웠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나는 정원 쪽을 보았다. 테라스 가장자리에는 내가 직접 고른 산수유 화분과 흰 수국이 놓여 있었다. 다음 추석에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서 식사하자고 도연이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어머니에게 어떤 갈비찜 양념이 서씨 집안 입맛에 맞을지 물어보기까지 했다. 이제 생각해보면 나는 사랑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더 오래 매달렸던 것 같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대신 집안의 소리를 들었다. 위층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나리가 웃음을 삼키는 소리, 도연이 낮게 무언가 말하는 소리.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한번 마음이 떠난 뒤의 침묵은 무섭도록 단단했다. 나는 가끔 사랑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방치하면 사람을 작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다. 도연을 만나기 전에 나는 협상 자리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약혼 뒤에는 말하기 전에 먼저 계산했다. 이 말이 도연의 체면을 상하게 할까? 이 표정이 어머니에게 버릇없어 보일까? 이 거절이 회사의 계약에 영향을 줄까?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접다 보니 어느새 내가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도 흐릿해졌다. 그래서 그 밤의 배신은 이상하게도 끝이면서 동시에 나를 다시 펼치는 시작처럼 느껴졌다. 나는 휴대전화에서 도연의 사진을 하나씩 지웠다. 제주도 여행, 성북동 부모님 댁 앞에서 찍은 사진, 서씨 집안 제사 때 내가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던 사진, 예식장 시식날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 지우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청첩장 시안을 열었다. 서도현, 정다은 두 사람이 서로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려 합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떠 있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낮게 웃었다. 가족이라는 말은 혈연이나 법보다 먼저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자리로 대했다. 필요할 때는 옆에 세우고 불편할 때는 밀어내도 된다고 여기는 자리.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붉은 빛이 도는 와인색 원피스를 입었다. 평소 도연의 어머니가 너무 강해 보인다며 싫어하던 색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 옷을 골랐다.
더 이상 누구의 집안 분위기에 맞추고 싶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낮게 묶고 립스틱을 바르고 얼굴을 오래 들여다 보았다. 피곤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문을 열고 나오자 안방 쪽에서 백나리가 먼저 나왔다. 그녀는 도현의 흰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셔츠 밑단이 허벅지까지 내려왔고 맨발에는 어젯밤 현관에 놓인 그 크림색 슬리퍼가 신겨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지만 입꼬리는 조금 올라가 있었다. 언니,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어제 늦게 오신 것 같던데. 나는 그녀의 얼굴을 지나 안쪽을 보았다. 도현이 욕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나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어디가? 예전 같으면 나는 그 말투에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다. 왜 걱정이 아니라 추궁처럼 말하냐고 마음속으로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다. 회사에서 급하게 대구 일정이 잡혔어. 며칠 비울 거야. 도현은 잠시 멈췄다. 갑자기